안녕하세요. 오늘은 품행장애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품행장애는 뭐냐면 일단 다른 사람의 권리 있잖아요. 이 권리를 침해하고 또 규범, 규칙을 위반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의 양상으로 12개월 동안, 1년 동안 DSM-5TR 진단 기준에 보면 15개가 나와요. 여기에 3개 이상이 해당돼야 되는 거예요. 12개월 동안 3개 이상이 해당이 되고, 그런 이제 뭐 공격성, 재산 파괴, 사기, 뭐 규칙 위반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행동들에게 3개가 해당이 되고, 또 6개월 동안 적어도 1개 이상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적대적 반항 장애가 있는데 거기랑 차이점이 이 앞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밑에 하나 써놨죠. 여기 적대적 반항 장애와 차이는 권리를 해치거나 규범 어기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적대적 반항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품행장애는 구속이 될 수가 있어요. 깜빵에 갈 수 있지. 잘못하다가는 범죄자가 이제 빨간줄이 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대적 반항장애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적대적 반항장애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4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사람과 사물에 대한 공격성. 사람이든 사물에 대한 공격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재산 파괴. 그 다음에 사기 또는 절도. 네 번째는 심각한 규칙 위반. DSM-5TR의 이 진단 기준에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15개 중 3개, 6개월 동안 1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돼야지만 품행장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성. 공격성은 그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돈 뺏는 거, 사람 보는 앞에서 돈 뺏는 거,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뭐 무기를 가지고 때리는 거, 대면된 상태예요. 피해자부터 보는 앞에서 물건 뺏는 거, 그다음에 뭐 마음에 들지 않은 애들 이제 손 봐주는 거, 뭐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돈 뺏는 거, 이런 게 다 공격성인 거예요. 때리고 돈 뺏고 뭐 도둑질하는 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재산 파괴는 뭐냐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동차 문을 부신다든지, 그 횟수가 10건이 넘는다든지,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다든지, 남의 재산을 파괴하는 거. 그 다음에 사기 절도가 있는데, 이제 몰래 들어가서 집을 부신다든지. 이게 재산 파괴와 다른 점은 뭐냐면, 재산 파괴는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거고, 사기나 절도는 이제 몰래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몰래 들어가서. 거짓말, 대면되지 않는 상황에서 훔치는 거. 또 이게 사람 사물에 대한 공격성에 보면은 이것도 도둑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기에 나오는 도둑질은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훔치는 거고, 공격성은 대면하는 상황에서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규칙 위반은 뭐냐면 13세 이전부터 집에 안 들어오는 거, 또 밤에 적어도 2번 이상 가출하는 거, 장기간 기가하지 않는 가출이 1회 정도 되는 거, 그 다음에 무단결석 13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뭐 가출 무단결석 있고 처음에 나간 건 1개월 전이고 2년 전에 또 나갔다, 2번 이상 가출했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3가지가 12개월 동안, 1가지가 6개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형 발병형이 있고 청소기형 발병형이 있는데, 아동형은 10세 이전, 똑같아요. 청소 10세 이전. 그래서 품행장애는 10세 이전이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동형은 이거 1가지 이상 보이는 거, 10세 이전에. 그리고 청소년은 이런 장애가 전혀 안 보이는 거, 10세 이전에. 그래서 10세 이전에 문제 행동이 나타내는 거는 아동형 발병, 그 위에 나타나는 거는 청소년 발병으로 구분돼요. 특징을 보면은 아동형 발병은 신체 공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고 신체적으로 막 하는 행동들과 괴롭히는 행동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 행동이 굉장히 지속됩니다. 공격 행동이 많고 신체적인 공격 동반이 같이 함께 된다는 거죠. 청소년은 신체 공격이 낮고 문제 행동 지속도 낮고 계속 정상적인 친구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품행장애는 아동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동형과 청소년을 비교한 건데, 지속성은 청소년인 발병보다는 증상이 더 오래 간다는 거, 공격성도 청소년보다는 신체 공격이 많다는 거, 아동형이 훨씬 더 공격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18세 경우 18살이 넘으면 반사의 성격 장애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결론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와 중복 진단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 품행장애로 가는 거예요. 이때 10세 이전에 발병이 되면 계속 그 성인이 돼서도 반사회 성격 장애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품행장애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근데 18세 이상의 경우는 반사회성 장애로 다시 말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복 진단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래서 반사회 성격 장애는 뭐냐? 그래서 최소 18세 이상부터 발병되는 거. 그리고 15세 이전에 품행 장애가 시작되는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반사회성 성격 장애예요. 그리고 이 공격적이고 파괴된 상황에서 자기 조절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인지행동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인지행동 훈련이 있어요. 대화를 사용하는 거랑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인, 조망, 수용, 훈련 이런 게 있습니다. 타인, 조망, 수용, 훈련은 뭐냐면 자신의 분노감을 상대방이 가진 감정으로 공감하거나 타인 입장에서 생각해 봄으로써 타인과 슬픔과 분노의 정서를 이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지행동 모델을 기반으로 상당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인지를 바꾸는 언어를 사용해서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뭐 자기 모니터, 자기 교수, 이완 훈련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